안녕하십니까.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5명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감염 재생산 지수가 다시 1을 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들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먼저 서울시 상황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서울시 상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유선 기자. 네,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볼까요? 네, 주말의 영향으로 검사 건수가 줄면서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05명에 그쳤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이제 78,508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감염 경로별로 보면 지역 발생이 285명, 해외 유입이 2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4명, 경기 89명, 인천 11명 등 수도권이 전체 204명을 기록했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8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지난주 대전에서 시작돼 강원, 경기 등 전국에서 많은 양의 확진자가 나왔던 IM 선교의 대한교육시설과 관련된 확진자는 어제까지 379명이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람은 5명 늘어서 이제 누적 1,425명입니다. 네,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100명대 초반의 일일 확진자를 기록해온 서울은 지난 주말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100명대 중반까지 증가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154명과 101명이 추가로 확인된 건데요. 어제 밤 9시까지 집계된 확진자도 103명에 달하는 만큼 오늘도 최소 100명대 초반의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집단 발생지는 성동구에 위치한 한양대 병원입니다. 환자의 가족이 지난달 27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병원 환자, 가족, 간병인 등 30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지금까지 관련 확진자는 누적 31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300여 명에 달하는 걸로 파악이 돼서요. 관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도 의사와 간호사 또 환자 등 5명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서울시는 두 병원 모두 환자가 발생한 층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확진 환자의 동선 조사와 접촉자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역 노숙인 시설을 중심으로도 확진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7일 관계자 1명이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어제까지 관련 확진자는 서울에서만 44명, 전국적으로는 4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아서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서울시는 우선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제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이번 설 연휴가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가 벌써 4번 연장되면서 2달 넘게 유지되는 셈인데요. 방역당국은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 지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446명으로 2.5단계 범위에 재진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주 확진자가 증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소 어렵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이번 주 말에 다시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달 넘게 이어지는 방역 조치에 시민들의 피로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일부 수칙은 완화를 했다고요. 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헬스장과 영화관 등 일부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부분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우선 헬스장 등 수도권 지역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용이 금지됐던 샤워실에서 샤워부스 간 사이를 한 칸씩 띄운다면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공연장과 영화관 좌석 규제도 다소 완화됐습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는 일행이 함께 방문해도 반드시 한 칸씩 띄워앉기를 해야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동반자끼리는 띄워앉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다른 일행과는 계속해서 띄워앉기를 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동반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좌석 2칸을, 비수도권은 1칸을 띄워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겨울철에 한창 이용자가 많은 스키장을 비롯해서 겨울 스포츠 시설은요, 밤 9시 이후에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설 내 탈의실과 오락실 등에 대해서는 인원 제한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된 내용들 잠시 후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또 얘기 나눠보고요. 끝으로 정부가 주말에 함께 발표한 설 연휴 대책도 간략하게 살펴보죠. 네, 이번 설 연휴에도 지난해 추석처럼 지역 간 이동 자제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속도로는 통행료 면제 없이 유료로 운영이 되고요.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설 연휴에 많은 사람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봉안시설은요, 이달 넷째 주까지는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봉안시설 역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에도 예약제를 통해서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코로나19 대응 특별상황실에서 TBS 서유선입니다. 네, 서유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BS 특보 코로나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공사장에선 안전모, 운전할 땐 안전벨트가 필수죠.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안전은 무엇으로 지킬까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도 얘기 나눠보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신규 확진자는 305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틀째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고 있어요. 이게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 305명이 나오긴 했지만 검사 건수가 평일의 절반 수준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에도 못 미치니까 상당히 검사가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305명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염제 생산 지수가 1을 네. 넘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양성률이 최근에 약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어제 1.46, 오늘 1.45 이러면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집단 감염 발생도 다시 상황이 약간 나빠지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어제 단계 조정을 사실상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도 기존을 거의 완전히 유지하면서 오히려 약간의 미세 조정만 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네. 보고 있다고 당국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재생산 지수라든지 양성률이 IM 선교회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또 최근에 서울에서 병원 네, 또 한양대병원이요. 이제 그다음에 노숙자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거리두기 얘기를 해주셔서 그 얘기를 좀 먼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죠. 얘기해 주신 대로 계속 2주 동안 연장을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미세 조정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그 미세 조정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고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은 아주 그냥 약한 미세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거의 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그 업종별로 그 방역 당국에 이런 정도의 방역 수칙을 좀 완화해줘도 방역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걸 계속 이제 어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헬스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거리두기를 지킬 테니까 샤워실을 운영을 하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러면은 한 칸씩 띄우면은 샤워실 운영을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연장에서도 이제 예.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족끼리 공연을 보러 오면 설사 그들이 바이러스에 한 분이 감염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족 집안에서 밀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공연장 내에서만 한 칸 띄우는 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행들 같은 경우에는 한 칸씩 띄는 것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방역 당국이 이제 그것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극장이라든가 공연을 보러 왔을 때 네. 일행의 경우에는 한 칸이나 두 칸씩 뛸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방역 수칙을 완화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기존의 방역 수칙이 거의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가 되고 네. 밤 9시에는 영업 제한이 계속 유지가 되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일부 완화된 조치들이 방역적인 측면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의 단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다소 완화해 준 것도 최근에 거의 한 달 동안 지켜보고 크게 확산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 미세 조정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세 조정을 가지고 감염 확산의 우려가 아주 커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국도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미세 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것만으로는 감염 확산의 우려가 크게 높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연장을 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한 두어 달 온 것처럼 아주 우리 당국이 시행한 것 중에서 제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또 방역 당국이 여전히 지난 추석처럼 멀리 있는 가족과 만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 그다음에 이동을 좀 강제하기 위해서 고속도로 통행료나 이런 것을 유료화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전히 예전처럼 중간중간에 있는 휴게소인 경우에는 취식을 일체 못하도록 하는 조치는 여전히 이번에도 유효하게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정도는 상당히 강력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이면은 저는 방역 당국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세균 총리 그리고 박능우 장관 콤비에서 지금 이제 정세균 총리, 권덕철 장관 그리고 정은경 청장 콤비로 좀 이렇게 바꿔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박능우 장관 계실 때는 아무래도 경제 쪽에 조금 방점이 찍혔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 기자님 얘기하셨잖아요. 거리두기를 빨리 급속하게 완화한 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거리두기 격상은 늦고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완화는 조금 빨리 하는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유행이 조금 잦아든가 싶다가도 다시 이제 살아난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세균 총리, 권덕철 장관 그리고 정은경 청장 이 파트너십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런 걸 느끼냐면은 일단은 연말 연시에 이제 굉장히 큰 유행을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정세균 총리나 권덕철 장관부터 지금 겨울이 지나가기 전에 섣부르게 완화했다가는 굉장히 큰 4차 유행이 다시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공포감 같은 걸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거리두기 완화를 할 때도 훨씬 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들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일각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러니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두되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릴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일각에서는 나왔었는데 이제 최근 며칠간에 이제 또 확진 환자 숫자가 줄어들기는커녕 약간 늘어나는 추이를 보고 또 IM 성교회 등의 네. 집단 감염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이제 정세균 총리나 권덕철 장관이 4차 유행이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보겠다. 플러스 설 연휴까지는 지금의 이 방역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된 중요한 이유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백신 접종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하는 백신은 화이자 백신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었는데 이제 화이자 백신으로 바뀐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일단은 그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이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1사분기 안에 이제 2월 안에 들어오겠다라고 통보를 받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 물량은 기본적으로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 먼저 할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할당되는 물량이 빨라도 하반기 이후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코백스 퍼실리티에 공급되는 백신 중에서 화이자 백신이 있는데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콜드체인 문제 때문에 저개발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는 저온 유통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화이자 백신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한 물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그렇다면은 콜드체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 먼저 할당을 해주자라는 식으로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5만 명분 그리고 추가로 20%가 더 늘어서 6만 명분을 2월 안에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통보가 공식적으로 온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어제 정세균 총리도 네. 2월 중에 이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화이자 백신 물량 6만 명분을 먼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상입니다. 공급량이 증가한 측면도 우리나라가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가능했던 거죠. 일단 화이자 접종을 받는 대상자는 의료진인 거죠, 교수님.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국내로 들어오는 것과 접종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예컨대 이제 정세균 총리께서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일찍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하면은 설 전에 접종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예. 이 자리에서 설 전에 접종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 전에는 일단 접종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설이 지나고 나서 2월 말까지 화이자 백신을 접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입이 먼저 되는 것은 화이자 백신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접종을 먼저 하느냐? 그러니까 접종 대상자는 의료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접종을 그러면 2월 말에 화이자 백신으로 하느냐?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백신의 안전성은 국가가 책임지고 검증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검증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 검증 시스템을 통해서 확실히 안전성과 효과를 우리 당국이 검증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작년 말에서 초에 이미 서류 심사가 진행되고 우리가 밟아가야 되는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긴급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 제출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법률상 이제 수입 특례 조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긴급할 경우에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이미 우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렘디시비르를 그렇게 해서 사용한 적이 있어요. 특례 수입이라고 하는 절차를 이용해서 긴급 수입을 한 다음에 환자한테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치료제는 환자이면서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치료제는 시급히 도입해서 사용할 어떤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도 환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편익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인 경우에는 긴급히 시급하게 사용한다고 하는 시급성의 방침이 찍혀져서 도입이 가능하지만 백신은 환자한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정상인에게 예방의 목적으로 그것도 5만 내지 6만 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지금 접종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특례 수입 절차라고 하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치료제 수입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특례 수입 조치가 아닌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야만이 나중에 혹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으면서 나중에 백신 접종 일정과 관련해서도 충분히 국민에게 안심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입은 화이자 백신이 먼저 될 것 같고 화이자 백신은 비교적 젊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접종 대상자인 의료진에게 먼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접종과 관련해서 특례 수입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서류 심사 40일, 그다음에
출하 승인 20일에 걸치는 그런 과정을 올바로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고 예. 또 보다 더 정확한 절차다. 이런 말씀을 제가 더 붙여드립니다. 이제 교수님의 얘기는 이제 그 정당한 절차를 좀 거쳐서 이게 정식적으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배포가 돼야 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당국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당국에서 대통령께 아마 신년 보고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아마 또 화이자 백신이 원래 우리에게 공급될 생각을 우리가 무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백스 패실리티에서 긴급하게 우리에게 이제 물량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예상에 없던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나 컨벤션 효과라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모든 국민이 백신에 대해서 어떻게 갈망한다 그럴까요?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백신 접종이 일찍 일어나면 그런 컨벤션 효과 또는 어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접종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할 만한 어떤 동기가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체 백신 일정을 봐야 된다는 거하고 또 백신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국가는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백신 도입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다른 나라와 일정에 상관없이 우리 국가는 우리 국가 나름대로의 검증 시스템과 도입 시스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례 수입이라고 하는 예. 것은 우리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지금 다른 국가에서 승인한 것이나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접종하겠다 이런 네.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이제 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우리나라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검토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허가 기구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미국 FDA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유럽연합의 이제 EMA라고 하는 이제 유럽연합 식약처라고 할 만한 곳인데 유럽연합 식약처에서 공교롭게도 이제 주말에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이제 공식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18세부터 64세까지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해도 된다라고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유력한 레퍼런스가 생긴 거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부정적으로 언급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된 효능 논란이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쓸데없는 논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효능 논란이라는 것이 고령층에게도 효과가 있느냐 이 네, 얘기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그런데 이제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딱 그 대목인데요. 이제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다른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에서 고령 환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8% 정도로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도 효능이 있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독일을 비롯한 몇몇 규제 당국의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거기에서도 이제 나름의 판단은 있었겠지만은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일상 시험, 이상 임상 시험에서 고령 환자들에 대한 효능 데이터가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백신 연구자들이 다 박수를 보냈었거든요. 효능이 굉장히 확실한 것 같다라고. 그다음에 3상 임상 시험을 했는데 임상 시험 설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65세 이상의 고령 환자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효과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1월 4일부터 영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투여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작용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석연치 않은 부작용 사례들이 막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고 3상 임상 시험이 이제 모든 백신이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걸 염두에 뒀을 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놓고서 계속 저런 식으로 흠집을 내는 게
이제 무슨 맥락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뭐 과학적으로도 효과는 분명히 입증이 되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소모적인 논란일 수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건 어떻습니까?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데이터가 피시험자 27%가 65세 이상 고령자로 이게 임상이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서 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노바백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뭐랄까요? 위크 포인트 이 부분을 좀 상쇄해 줄 수 있을까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바백스는 전통적인 백신에 좀 가깝다 그랬잖아요. 기술은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만들어진 백신 자체는 전통적인 백신에 좀 가깝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할 거다. 그다음에 효과 부분은 여태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로 임상 3상에서 긴급 승인을 내는 조건에서 보니까 거의 뭐 90%를 이르는 예방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노바백스는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효과적일 것으로 이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백신이다. 그 다음에 콜드 체인이 2도에서 8도니까 기본적으로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과 비교할 때는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와 비교할 만한데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에 비해서는 다소 좋아 보이는데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은 대량 생산이 용이하기는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개만 비교하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지금 이 백신을 비교를 네. 하면은 콜드 체인도 비슷하고 대량 생산도 비슷하기는 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대량 생산에서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지금 노바백스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의 위크 포인트를 대체하는 매우 중요한 백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대량 생산에서 다소 불리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서류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심사하고 승인을 받아서 우리 국민에게 접종이 되는 데는 다소 시일이 한 3, 4개월은 더 걸리겠죠, 예. 이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노바백스는 상당히 좋은 백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물량 공급에 있어서 또는 다소 안전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다른 것으로는 노바백스 백신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좋은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오히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얀센 백신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또 비교적 좋게 나와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니라 또 얀센 백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네, 거예요? 얀센 백신은 이제 예. 한 번만 맞아도 되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급한 게 왜냐하면 메신저 RNA 백신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은 빨리 개발되었고 접종도 빨리 되었지만은 미국 방역 당국이 원하는 만큼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국에서 개발이 되었고 거기에 2번 맞아야 되고 이제 3개월 간격으로 2번 맞아야 되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규제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약간 불신을 표시를 해왔어요. 그런데 어제까지 불신을 표시해왔다가 갑자기 또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존슨앤존슨 미국 기업의 이제 자회사인 데다가 그리고 3상 임상시험 결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조금 더 좋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번만 맞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가 역시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큼이나 대량 생산이 원활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한때는 메신저 RNA 백신을 막 칭송하다가 지금은 다시 메신저 RNA 백신 칭송은 조금 잦아들고 미국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얀센 백신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얀센 백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그 상황도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백신이 종류가 참 많잖아요. 근데 네. 장단점도 다 너무나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백신을 내가 고를 수는 없고 대신에 어떤 백신이 어떤 특징이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그런 정보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부의 백신 접종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WHO에서는 접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또 CDC, 미국 쪽 기관이죠. 그쪽에서는 접종을 해도 된다고 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신부가 제외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임상 시험을 할 때 예. 모든 약에 있어서 임상 시험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18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세 이하하고 19세 이상 이렇게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다른 왜 하나는 중요해요? 근데 그 부분은? 이게 이제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체계나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성. 예. 그래서 18세 이하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유아입니다. 유아. 아주 어린애들 유아.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임신부거든요. 이 군들은 매우 특별하게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야 이 군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접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세 이하 임신부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백신을 개발할 때 워낙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데이터는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을 집어넣게 될 경우에 만일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전체 일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거의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없어서 안전한 것과 효과를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현장에서 투여를 하려고 하면은 투여하는 쪽에서 그 위험을 다 감수하고 투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접종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접종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당국은 아마 이분들을 빼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임신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 상태가 좀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염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출입을 잘 안 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감염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도 하나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세 이하가 감염된 케이스도 적지만 감염되어서 중증으로 빠진 경우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없고 안전성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임신부나 18세 이하는 매우 특별하게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한에는 아마 접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 이하와 임신부는 원래 임상시험을 할 때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감염률이 워낙 낮고 그다음에 중증에 빠지는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맞게 될 때의 위험성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접종을 아마 하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는 환자가 워낙 많거든요. 예. 그다음에 화이자 백신을 도입을 할 때 이스라엘이 계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겠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임신부에 대한 그다음에 16세에서 18세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접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산모의 아기 대다수가 항체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데 이것은 그럼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충분히 예상 가능한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가 막 태어나면은 이제 초기에 막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여러 가지 면역 항체들을 많이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항체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자신의 보호 장치가 특별하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원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 맥락에서 엄마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그 항체가 이 태아에게 그대로 전파가 되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그러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면역 항체들이 제 기능을 못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맞서 싸우면서 이제 자신만의 네네. 항체를 이제 가지게 되는 순으로 이제 인간의 면역계가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보면은 전혀 특이한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좀 해보죠. 남아공에서 코로나19 완치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19의 종식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주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내지는 대세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공 같은 데는 만일에 남아공 이 변이체가 주류나 대세가 된다고 하면 남아공에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나라, 그중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아공 바이러스 대세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남아공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예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얼마나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는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항체 면역, 세포 면역 뭐 등등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류가 되나 안 되나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예. 전 세계적으로 남아공 변이가 주류가 되고 백신 접종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이때는 우리도 이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적어도 남아공 변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성은 높지 않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브라질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구의 76%가 항체를 보유하게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됐다라고 봤었는데 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그 브라질 북부의 아마조나스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원주민들이 코로나에 굉장히 많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에 많이 걸린 원주민들의 비율이 워낙에 높아서 여기는 집단 면역이 생겼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에 2차 유행이나 3차 유행이 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낫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시 이제 2차 유행, 3차 유행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집단 면역의 실효성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좀 골치 아픈 사례인데요. 이제 몇 가지 상황을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현재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인구의 76%가 항체를 보유했다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데이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전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샘플 조사를 해가지고 샘플 조사를 한 결과를 놓고서 반영을 해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항체 보유 여부를 조사를 해봤더니 항체가 생긴 비율이 70% 이상 되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항체가 생겼을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이제 그 조사나 그 연구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제대로 되었느냐에 대한 이제 회의감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설사 그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가 나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연 면역과 백신 면역에는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자연 면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재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앓았다가 나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의 항체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혹은 지속 시간이 짧아서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격을 했을 때 제대로 막지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사례로 보입니다. 첨언해 주실 거 있을까요, 교수님? 예, 거기에다가 이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면역 지속 시간을 모르는 데다가요. 자연 상태인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경우에는 중증보다는 경증을 앓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생기는 면역은 중증을 앓으면 중증을 앓을수록 면역의 크기도 커지고 지속 기간도 오래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경증을 앓게 되면은 면역의 크기도 낮고 지속 시간도 낮거든요. 그러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경증을 앓는 사람이 중증보다 훨씬 많은데 이것까지 다 항체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면역이 오래 지속될 거다 이렇게 평가가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제2차, 3차 이런 감염을 보면서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백신과 좀 다른 것 같고 또 경증인 경우에는 충분히 보호 효과가 생기는 정도로 면역이 형성되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몇 차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흔히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면역이 백신 면역보다 훨씬 더 낫다. 인공적으로 뭘 맞는 건 아니니까요. 인공적으로 뭘 맞는 것보다는 내가 자연스럽게 걸린 게 훨씬 더 코로나19가 실제로 우리 공격했을 때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백신을 통한 면역이 자연스럽게 그 병에 걸렸을 때 생기는 면역보다 더 나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방금 설 교수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증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 경우에는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항체가 적거나 혹은 지속 시간이 길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공격했을 때 재감염이 거의 확실시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백신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체가 상당한 수준 이상의 항체가 몸속에 생기도록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맞더라도 몸이 부대끼면서 몸속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많이 생겨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공격을 했을 때 이겨낼 힘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아주 가볍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앓으셨던 분들에게도 백신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브라질 상황에서 보듯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백신을 빠르게 접종하는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